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네. 화이팅 또 네. 하시고.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아프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운영하시고 있는 펀드 수익률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수익률을 지키시려고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요즘 아주 그 정말 상종가예요. 네. 그 자산 배분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해서 주장하셨듯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긍정 이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딱 떨어져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번 주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와, 너무 와. 다 보고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각도기님이 괜히 각도기님이 아니라 예리하게 모든 걸 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잠깐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네.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우리 오늘 100회째예요. 네, 얘기 들었어요. 네. 방금 와서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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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입니다. 요거의 약칭을 좀 정해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또 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지금 공지에 올려놨거든요. 그 공지 속으로 공지 그 주소대로 여러분의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한 분만 더 뽑고 갈게요. 아까 인포큐님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요거 찾아보고요.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san.주한님이 생맥 어떠냐고. 생 라이브 맥 인포맥스의 네. 맥 생맥 어떠냐고. 좀 훌륭하네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훌륭하네요. 요 분께도 커피 쿠폰 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귀한 시간 네. 내주셨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네. 귀한 얘기 해봐야죠. 오늘까지 지금 3일 연속 그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지수들이 너무 빵빵 터져요. 맞아요. AMD 같은 경우는 5%나 어제 터졌고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네. 야 이게 언제까지 좋아질까요? 그러게. 네. 이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또 다시 좋아져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제가 휴먼 인디케이터들 보기도 하지만 네. 저는 그냥 숫자를 믿어요. 네. 그래서 숫자가 좋다 그러면 아무리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반도체 숫자가 정말 좋게 보였던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안 꺾여. 아직도 안 꺾여.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제 포트폴리오 제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3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홈런이 이제 가장 공격적이고 이제 중간이 있고 그다음에 안타가 이제 가장 보수적인데 그 가장 공격적인 거는 지금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집어넣어서 반도체 비중이 46%예요. 아이고. 우와. 엄청나네요. 그만큼 제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연초 한 2분기쯤 됐었을 때 워낙 우리나라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었고 실질적으로 또 사실 속스도 약간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뭐 솔직히 저는 그냥 뭐 오히려 그냥 빠지면 더 사는 하시고. 쪽으로 원래 그게 시작이 30%에서 46%까지 올렸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지금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급등하는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것이 가장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고 이런 수익이 들어올 때 네. 즐기는 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좀 많이 들어왔었을 때 타이밍 상으로는 보통 미국 증시가 9월 달 10월 달이 좀 안 좋은 타이밍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는 좀 뭐 레버리지를 좀 끈다든지 아니면 좀 쉬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주 증시의 흐름을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이번에
그 변동성이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시장이었죠. 네. 그렇죠. 예, 중국이 뭐 워낙 저기 보시면 빨간색이 쭉 있는데 밑에 항생 뭐 심지어 대만도 5%로 빠졌었고 A50 뭐 심천 시장 다 많이 빠졌을 때는 10%대 그리고 이제 좀 회복을 해서 5%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었죠. 이게 또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또 다들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이럴 때는 또 중국 시장의 숫자를 봐요. 네. 중국 시장의 숫자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지금 빠졌던 이유가 뭔지 네. 이제 빠졌던 이유가 전부 다 음흠. 정책적인 이슈.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책적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정책적인 이슈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규제인가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어떤 레귤러터리, 그러니까 규제,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당연히 통화 정책이고, 두 번째는 재정이고, 네. 세 번째가 레귤러터리예요. 네. 그러니까 규제라는 거죠. 근데 그 규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크레딧을 주지는 않아요. 네. 근데 통화와 재정이 엄청나게 경기 부양적이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흔들렸긴 했으나 네.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과거에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으로서 계속 이슈가 나왔었을 때도 네. 둘이서 경쟁하는 것이 결국은 4차 산업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데 네. 자기네 발등에 도끼를 찍어가면서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아. 오히려 일시적으로 좀 할 수는 있으나 크게 보면은 더 부양책을 많이 부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네.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거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거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로 큰 폭락장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그렇게 큰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근데 이번에 이 사태로서 중국에서 중국발 어떤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로 인해서 주가들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될 경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들이 단행됐을 때 그로 인해서 진짜 찐 버블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은 보시면은 이제 우선은 이것부터 걱정을 하시죠.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올 것 같다라는 걱정이었잖아요. 그 대형 기업들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고 네네. 거의 880조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과 미중 패권 싸움에 경쟁을 하는 그 선두 주자들의 네. 체력이 약해졌다. 이거는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잡겠지만 네.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럼 또 부양책이 들어오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럼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들고 있냐 중국 정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미국만큼 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외환 보유고가 그 3.2조 달러인데 이게 이제 GDP의 22% 수준이고 그다음에 대외 부채는 2.4조 달러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했었을 때 기억하시지만 네. 대부채 사이즈가 너무 크고 네. 그다음에 단기 부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버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대부채를 다 갚는다 하더라도 외환 보유고는 플러스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현재는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중국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중국을 좀 이렇게 좀 컨트롤하고 싶으면 지금 안 하죠. 좀 더 있다가. 그래서 거품이 훨씬 더 커지고 나서. 근데 그 거품이 커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요소일 거예요. 첫째는 우선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숫자적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괜찮은 숫자는 기업 쪽이에요.
지금 기업 부채 비율이 중국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165% GDP에. 근데 이제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과 봤었을 때 자기네들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가 훨씬 많은 거고 네. 그다음에 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에 대비해서 훨씬 낮다 이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정부가 떠안으면 된다.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네. 숫자가 왕창 올라가거나 음. 그다음에 또 리테일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써먹으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가계 부채 비율이 60%에서 지금 거의 이제 좀 올라오고 거의 70%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미국은 지금 거의 80% 수준이니까 더 훨씬 낮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 숫자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키울 수밖에 없고 제조업을 갖다 서포트를 하려면 그러면 가계 부채 비율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그 시점에서 만약에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미국과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버리면 네. 그땐 터지죠. 그 외국 자금도 중국에 담아있다는 외국 자금도 금리 인상하는 거에 따라서 미국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외환이 빠지고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타이밍을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네. 저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안 와요. 네. 지금은 올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내수 시장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커질 것 같고 아직까지 네. 금리가 지금 중국의 이 10년 국채 금리가 2.8%란 말이죠. 네. 이 위기가 터졌을 때 2.9였어요. 벌써 또 떨어졌어요. 네. 오히려 위기가 터지면 금리가 올라가야죠. 네. 예.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미국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계 부채를 계속 늘리려면 금리는 더 떨어져요. 이게 이제 통화를 계속 푼다는 네.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이 금리가 2%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2.8에서 2%로 금리가 떨어지면 중국 시장은 버블이 나오죠. 먼저. 네. 그래서 저는 버블을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액션을 하고 순서가. 그리고 나서 네. 순서적으로 모든 네. 일은 A부터 갑자기 Z로 안 가고요. 네, 네, A, 네. B, C, D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중국발 어떤 이 버블, 네. 거품 이 가능성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서 네. 그걸 자꾸 요의주시하는 거고 음. 그러면 그 거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쪽에서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냐?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겠죠. 네. 네. 수출은 어떻게 문제가 자꾸 생기면 자꾸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수 시장 중에서 지금 가장 사이즈가 큰 게 뭐냐? 당연히 전기차고,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고, 당연히 음식료가 되겠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골라내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알리바바처럼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국내 중국 자체 내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 들고 가는 종목은 조심하는 게 좋고, 아.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죠. 뭐라고 할 거니까. 네네네네. 근데 국내 시장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내수 시장의 50% 되는데 그 50% 시장을 10개가 5%씩 들고 있다. 그럼 다 사야죠, 10개를. 아, 그렇게.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다. 네. 그게 전기차고 네. 그게 신재생 에너지고 AI고 5G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게 어렵다. 네. 그럼 그냥 심천 사라. 아. 네. 1부부터 보신 분들은 뭐 눈치채셨겠는데 2024년이 오늘 방송에 네. 1부부터 3부에 좀 의미 있게 네. 좀 나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2024년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네. 금리 인상도 그때쯤이 그러게요. 돼야 미국이 시도할 것이다. 음. 이런 얘기 계속 했었죠. 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즘 약간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2023년 얘기가 좀 조금 네, 땡겨지고 네. 있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테이퍼링은 2022년, 2023년 하반기가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는 중국에서 거품이 얼마나 커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고, 만약에 그 흔들기가 1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0%에서 2% 가는 걸 1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이. 그러면 2024년 하반기가 되겠죠. 네. 거품이 터지는 시기가. 음. 그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우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중국발 위기를 얘기한다면 네. 그래서 또 그게 한국발 위기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건 너무 빠르다. 아, 그리고 한국도 리스크한 게 있죠. 가계부채.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한국도 이 가계부채 때문에 터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예. 가계부채가 터진다라는 것은 원화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오히려 네. 나중에 더 좋죠. 원화 네. 약세로 네. 인해서.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많이 들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는 타이밍은 미국이 깨지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다른 국가가 깨지고 달러가 초강세로 갈 거다.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미국 비중이 있잖아요. 네. 시총 비중으로 쭉 나오는데 미국을 다 더하면 글로벌 시가총액의 6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적어도 60% 플러스 알파는 달러 위주의 미국 투자 비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일주 이익 변화 요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매 주말마다 이제 금요일 장이 끝나면 모델을 다 돌리거든요. 이 모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일주일 동안의 이익 변화가 어떻게 변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한테도. 근데 만약에 그 이익 변화가 굉장히 좋은 플러스였는데 시장은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고 빠졌다. 그럼 저는 이걸 기회로 삼고요.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났는데 일주일 이익 변화가 오히려 빠지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걱정을 하죠. 네. 예, 거기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모델들을 돌려보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느냐 확인을 하죠. 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온 거 밑에 보시면은 1.3%나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컨센서스가 1.3% 늘었다라는 것은 즉 일주일입니다. 뭐 곱하기 52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에 예상치가 1.3%나 올라갔다. 1% 이상이다. 그럴 땐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 저기 중간에 보시면 상승 여력이 15% 이상인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상승 여력이 15% 이상인 국가들이 지금 사실은 보면 이제 세 개만 빼고 다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한 뭐 5개? 네. 근데 지금 이제 다 음.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좋아지는 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은 변동성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분위기 보면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냐면 네. 다들 너무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2분기 실적은 뭐 88% 팩트셋의 자료에 의하면 88%가 예상 초과예요. 네. 그럼 역대 이런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예상 초과를 많이 내는데 다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이면서 완전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특별히 미국 중심으로는 더 그런 분위기죠. 더 중요한 거는 그 88%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 높게 나온 폭이 네. 평균이 보통 그러니까 높게 나오면 평균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한 5% 정도인데 27%.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좋은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다 대놓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건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빅테크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매출 증가율이 무슨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 50%씩 나오는 이런 얼토당토않는 나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그렇다고 작년이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나빴으면 뭐 기저효과다. 기저효과 뭐 이렇게 네. 얘기하겠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전혀 안 나빴는데 네. 매출 증가가 뭐 세계 최고로 큰 회사가 뭐 40% 50%씩 빵빵 터지니까 맞아요. 오히려 PER이 낮아지는 거죠.
사상 최고치의 PER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상황이라는데 어. 다들 겁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시총이 분위기가, 커지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 뭐 독점 규제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걱정이 되면 다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나라든 간에 대장주들 다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스닥 100을 사자. 아. 그러니까 탑 10개 사지 않으면 네. 그냥 좀 더 늘려서 예, 100개를 사자. 100개를 사도 지금 아까 보면은 이 ROE 이 평균이 나오잖아요. 여기 네. 나스닥 100 ROE 평균이 얼마입니까? 30%예요. 예, 뭐 워낙 좋으니까 그냥 100을 사자. QQQ를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신흥국을 한번 보시면 네. 신흥국도 엄청 늘었어요. 네. 그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만 빼고 다 이제 다 15% 이상의 상승률이 됐고요. 또한 이익 변화를 보시면 신흥국도 또 1.1%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좋습니다. 더더욱이 한국금 보시면 2.1%예요. 네. 거의 나스닥이랑 똑같아요. 음. 그만큼 한국의 실적이 좋은데 정말 비관적이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28년 동안 한국 증시를 들여다봤지만 네. 상당히 분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좀 어떤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네. 그래도 숫자를 따라가요. 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빨리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따라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장기간에 상승을 했던 지난 30년으로 계산했었을 때 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2003년부터 2008년이에요. 그렇죠. 거의 4년 반 동안 상승을 했고 그때는 얼마나 올랐냐면 300%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미국은 별로 많이 못 올랐던 구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달러가 깨지는 때고 그 다음에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재, 그러니까 그때가 산업재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차, 화정 그러면서 네네. 막 중간재, 맞아요. 산업재 막 뛸 때고 그러니까 그때가 또 중국도 엄청나게 튀었었고 네. 그죠? 13배가 튀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4년 반이었는데 그때 그 4년 반에 늘어났던 이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그만큼 차 화정을 제외하고도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와 반도체가 워낙 시장 네. 규모가 큰데 워낙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때 4년 반에 동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올라갔던 폭이 300%라면 지금 이제 겨우 100%밖에 안 올랐는데 120%밖에 안 올랐는데 한국 시장이 여기서 끝난다라고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유동훈 본부장이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설레. 여기서 네, 첨가제를 약간 넣으면은 네. 지금 현재 그 실적 나오는 게 한국 기업들 1년 그 포워드라고 하죠. 가이던스 나오는 게 지금 약간 180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돌파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에도 180조 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까지 한국에 180조 넘게 나오면 순익입니다. 내년까지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가능성이 있죠. 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180조 나오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냐면 12배 시장, 12.5배 정도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야 글로벌리 기준으로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가 비교해 보면 저렴한 시장으로 확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네. 사실은 미국 빅테크도 그렇고 아니 빅테크가 이제 막 다른 거 기업 뭐 보다 보면 비싸 이러다가 빅테크 기업 딱 보면 다른 회사에 왜 그렇게 비싼 거라고 보긴 좀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네. 더 한 가지가 네. 제가 이제 어떤 숫자를 보고 이 한국 증시가 정말 뭔가 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배당 성향이 낮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워낙 ROE가 낮았어요. 지금 보시면 글로벌 평균 ROE 여기 보시면 18% 나오잖아요. 18.5%가 나옵니다. 높네. 그리고 미국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18.5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한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13%인데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6%대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ROE가
전 세계가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ROE가 거의 한 17%인데 네. 우리는 6%였단 말이죠. 그럼 배당 성향이 워낙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배당 성향이 올라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으로 이제 계산하면 거의 50%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모든 한국 기업들이 다 배당 성향이 50%대로 같다라는 전제를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어가요. 시가 배당률이. 예. 어. 배당 그러면 ROE는 바로 튑니다. 그럼 ROE가 바로 튀는 순간에 시총의 멀티플은 확 올라가요.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뭘 사고 있고 하면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뭐 기회 비용이냐 뭐냐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 거기에 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니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지. 다른 종목이었으면 못 버티시는 거죠. 그렇죠. 아마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차라리 다행이다. 예, 차라리 다행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쨌든 이 아까 제목처럼 네.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차익 실현은 아니다. 예. 그래서 좋은 기회를 살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네. 결국에는 네. 시간의 차이일 뿐 얼마나 걸릴지 그 차이일 뿐 결국에는 따라간다 시장이 반영을 하더라. 네. 지금은 그대로 들고 있을 시기다. 시기다라는 네. 거고요. 자, 근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거도 한번 좀 볼게요. 좋아요. 자, 요 차트는 뭐냐면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의 자금추입니다. 420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저는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그럼 주구장창 계속 팔 거냐 했을 때 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옛날 저점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더 많이 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지금 타이밍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화로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나라 원화가 1160원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없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서 공매도가 5월 달부터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끌어내린다기보다 어쨌든 눌러놓을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환율이 거기까지 가버리고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았으면 여기다 대놓고 더 팔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 10억 달러 이상 사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누르긴 어렵고 여기에 국내 유동성은 워낙 풍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게 한국은행이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지금 8월, 9월, 10월 설 지금 그러니까 돌고 왜 있어요. 올리는지는 전 모르겠으나 두 번 얘기 네. 나오죠. 네. 네. 아무튼 네. 예, 그거는 저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증권쟁이가 증권사 다니니까 그거 못하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나오실 수는 있으나 네. 제 판단에는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면 그건 정말 오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2023년 하반기인데 우리가 지금 한 50bp 정도 더 높은데 네. 벌써부터 2년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글쎄요. 제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면 이건 한국 시장은 들여다보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 지금 국내 자금을 보시면은 어쨌든 66조, 70조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고객 예탁금. 네, 그래서 네. 고객 예탁금이 이 정도인 적은 저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네. 이런 수준이라면 충분히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반도체.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반도체만 얘기하고 반도체와 원자재 쪽까지만 얘기하고 좋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성장주와 가치주 논란은 올해 1, 4분기 지나고 2, 4분기에 정말 많았었잖아요.
뭐 가는 데마다 예. 방송할 때마다 다 네. 예, 성장주 가치주 지겹도록 얘기했던 부분이죠.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왜 꼭 굳이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mean aversion이라고 해서 과거 평균치로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이게 오른쪽 차트인데요. 가치 나누기 성장 인덱스입니다. 저게 평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성장주가 더 아웃퍼폼을 했다. 수익이 더 좋았다.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작년 10월 달까지. 그죠? 아, 그랬다가 이제 올해 연초에 들어오면서 휙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 평균을 쭉 그어보면 0.8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금리 지금 안 올랐잖아요. 예. 게다가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성장주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네. 성장주는 가는 거죠. 아까 아까 뭐 기업은 돈만 많이 벌면 그렇죠. 땡인 거죠. 실적이. 네. 네. 근데 지금 성장주의 대표적인 아까 나스닥 100의 ROE가 뭐라 그랬죠? 30%. 와. 예. 역대 최고의 어떤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 중에서 70%는 성장주를 들고 가야 된다. 특히 이 안에서 IT와 반도체는 핵심이다. 예. 과거에 그 ROIC라고 해서 그 인베스트 캐피탈, 그러니까 투자를 한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벌어들이고 있는 업종이 IT예요.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어떤 산업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그럼 그 업종에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30-40%는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장 편한 게 반도체였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고 거기에 그 반도체 업종이 돈을 제일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속스를 보시면 이건 어쨌든 지난주 말 차트인데 이번 주까지 집어넣으면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추세적으로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브레이크아웃 했는데 그럼 얼마나 올라갈까? 이걸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마냥 그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그냥 한 10% 20% 더 올라갈 게 아니라 150%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숫자가 나와요. 제 계산으로는. 작게 보더라도 60%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숫자가 저희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는 당장 차익실을 할 필요도 없고 이번 사이클이 얼마나 짧을지 저도 좀 기대가 돼요. 네. 자, 다 알고 있는 게 장비 업체들이 가고 있는 이유는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못 따라오면 가격은 빠질 거니까 그렇죠. 그게 내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지금 눌러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확 늘어나 버리면 오히려 가격이 덜 빠져요. 근데 볼륨은 왕창 늘어요. 그럼 실적이 YOY로 또 늘어난다. 네. 이러면 이제 이 주가들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한 번만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 실적이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매수 수요들이 이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건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체 업종을 봐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식 위험도라는 게 오른쪽에 있죠. 10, 20, 10 뭐 거의 대부분 보시면 굉장히 높게 숫자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식 위험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다가 몇 프로를 더해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요. 정말 높은 숫자를 집어넣어 놨어요. 네. 그래야지 지금 가격이 뭐 될까 말까. 음. 근데 지금 현재의 ROE 수준으로서 이걸 계산하면 지금 평균 상승 여력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진짜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이거는 사이클이 굉장히 지금 센 게 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강한데 그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ROE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확 늘어나서 수요를 감당하는 수준이 된다. 그럼 볼륨이 왕창 느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룰을 써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계산할 때 네. 매출 증가율과 영업 마진율 두 개를 더해서 음흠. 그 숫자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 네.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성장주의 가치니까. 맞죠. 그거는. 네. 매출이 너무너무 높은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숫자면 PSR로 높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매출 증가율과 영업 마진율 두 개를 더하면 거의 뭐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냥 지금.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 마진이 준다고 칩시다. 네. 가격이 떨어져서. 네. 근데 지금 P가 퀀터티가 Q가 왕창 늘 거잖아요. 네. P가 아니라 Q가. 큐가. 그러면 그 룰이 영업 마진율과 매출 증가율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네. 영업 마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출 매출 증가율이 증가가? 왕창 늘어버리면 아. 이건 매력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주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는 정말 아무리 못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는 들고 가야 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가 40%니까 적어도 시장 웨이팅은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서 기회비용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네네. 참아내시면 그 기회비용은 다 되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이 더 늘어날 거라는 추정은 어디에서 얻으신 걸까요? 지금은 가동률이 100%잖아요. 가동률이. 네. 예. 지금 어쨌든 공급 부족이잖아요. 예, 예, 예. 네, 네,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설비 투자가 확 늘어나서 퀀터티가 확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은 확 늘어나겠죠. 예. 네. 그러면서 단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지금 어쨌든 공급 부족은 모든 산업에서 다 반도체 공급 부족은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BMW 전기차를 지금 집어넣으면 네. 내년 2월에 나온다더라고요. 아, 지금 거의 모든 차들이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가솔린 차,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반도체 수요는 몇 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전체적인 어떤 많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나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 그게 빵, 마가 이런 종목들인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거는 AI, 데이터 마이닝, 서버 디램 네. 네. 이쪽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또 왕창 늘리겠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들이. 그러면 당연히 이 수요는 저는 얼마나 늘어날지의 정확한 정답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전혀 않아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업종은 그렇게 보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는 하나도 더 안 사야 되느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올해 들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법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폭락할 거냐?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 유지될 것. 네. 그리고 이렇게 유지가 되면 가격 전가가 돼서 이 원자재 관련 기업들도 일정 부분의 ROE를 창출해낸다. 그래서 종목만 잘 골라내면 네. 여기서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들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숫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원자재 인덱스 추이를 보시면 2011년 수준까지 블룸버그로 보면 나왔고요. 지금 CRB 인덱스로 계산하면 과거보다는 확실히 15% 정도 더 높고요. 앞으로 1년 뒤는 거기서 추가로 또 한 15%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계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이 ROE를 가지고 컨센서스를 가지고 상승 여력을 만들어 보면 네. 당연히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대번 에너지
또 밑으로 내려오면 코노코필립스, 네.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S-오일, 또 밑에 보면 셔브론, 엑선모빌 이런 회사들도 상승 여력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ROE를 지금 현재 가격만 유지되면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배당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주를 정말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한 30% 정도는 뭐 원자재든 아니면 배당이 적절하던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던 종목을 골라내서 30% 정도는 들고 가자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에너지 쪽이고 네. 이거는 원자재 중에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쪽 보면 호아팟이라는 종목이 베트남의 가장 큰 철강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포스코처럼. 이 주가를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올랐지만 가장 높은 매력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가 30%가 나와요. 네. 그다음에 리오틴토는 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니까 아시겠고 글렌코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구리의 수요는 정말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에 있는 서든카퍼라는 기업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뭐 BHP는 또 워낙 큰 회사니까 다 아실 테고 한국은 뭐가 올라오냐? 현대제철과 포스코도 매력이 있게 올라온다. 그래서 성장률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치주 비중을 한 30% 정도는 들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70% 마무리할게요. 성장주, 네. 30% 가치주. 가치주. 네. 여기까지. 오늘 더 얘기를 듣고 싶지만 네. 시간이 좀 꽤 됐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앞서서는 뭐 60% 정도는 미국 네. 투자 비중으로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뭐 나스닥 100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시장의 앞으로의 뭐 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아주 사실은 올림픽 그 야구 맞아요. 아니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의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못 보신 분들은 다음에라도 꼭 좀 오셔서 이 좋은 강연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이 좋은 이야기, 이 좋은 자료를 지금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이 정도만 보시다니 하고 안타까워해 주셨는데 사실 뭐 올림픽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야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